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다 모두 접속 잘 하셨을까요? 저는 금일 강의 진행을 맡게 된 건강의학교육센터 이경입니다. 우선 강의 시작 전에 간단한 공지사항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는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어 크롬 사용을 권장드리며 개인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음성과 영상 속도의 차이, 영상 끊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의 종료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며 유튜브 로그인을 하셔야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이 가능하오니 로그인 후 강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든 강의 종료 후 하단 URL에 만족도 조사지도 함께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교사 대상 소아성장 클래스룸 1차 시 정상 사춘기와 성적 수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소아성장 클래스룸에 참여해주신 보건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금일 강의해주실 정서윤 교수님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을지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에서 의학 석사 및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수련이 전공의 전임의를 거쳐 현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조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럼 정서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정소윤입니다. 오늘 정상사춘기와 성조숙증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 강의를 하게 된 배경은 해가 갈수록 성조숙증으로 진료받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조숙증의 발생률이 증가되고 있는, 사실 이거는 조금 시간이 지난 자료기는 한데 매우 가파르게 늘고 있는 양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조숙증의 경우에는 일단 물론 다른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빨리 크고 빨리 멈춘다.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이는 분홍색 부분은 정상 성장 속도를 가리키는데요. 파란색 부분이 성조숙증 하나의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한 6세, 7세 이후부터 정상 성장 속도 아이들보다 키가 좀 더 가파르게 좀 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플랫해지는 이 시기 자체가 조금 더 일찍 오게 됨으로써 최종 성인 키에는 좀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 9세에 이제 키가 한 143 정도 된 여자아이, 성조숙증으로 진단받은 여자아이의 경우,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는 한 145에서 155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면 그에 비해서 치료를 받으면 성인이 되었을 때 한 161까지 최소한 6cm 이상의 키에 이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자극적일 수도 있긴 한데 네,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 학동기 연령에서 이제 키가 큰 경우들의 사실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랬을 때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역설적으로 최종 키는 좀 이렇게 작아지는 양상을 보여주는 논문의 자료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초경 연령 또한 해가 갈수록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지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긴 사실 한국 자료는 아니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사실 유전적인 초경 연령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유전적인 요소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해가 갈수록 점차 과거에 비해서 초경 연령이 빨라진다는 거는 환경적인 요소도 분명히 고려해야 하겠고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에는 영양 상태에 이제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사회 경제적으로 발달이 된 부분들이 영향을 이제 많이 주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신체 조성 부분에서 크리티컬 웨이트 47.8kg. 그러니까 소경이란 거 자체가 단지 생물학적 나이에 따라서 오는 게 아니라 체중이 한 47.8kg 정도,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 체지방률이 23.5% 정도에 도달했을 때 소경이 시작된다는 그런 크리티컬 웨이트 패티 시오리가 이제 제안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이렇게 체지방이 생식 기능이랑 밀접한 관련 있는 거를 좀 보여주고 최근에 우리 어린이들의 이제 비만이랑 성조숙증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비만 아이에서 조금 더 초경 연령이 빨라지는 경향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양 결핍이라든지 운동선수 굉장히 신체를 많이 쓰고 체중이 잘 늘지 않는 그런 경우,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질환 때문에 신경성으로 뭐 식욕 부진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초경 연령이 지연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정상 사춘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이런 파동성 분비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사실 정상 사춘기가 시작되는 기전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현재 가장 이제 저희가 신뢰하는 이제 가설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억제되어 있었던 그 GnRH 호르몬의 분비가 사춘기 연령이 이렇게 파동성인 분비를 보이면서 사춘기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현재는 가장 사춘기가 시작되는 원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춘기 호르몬 분비에 대해서는 일단 성호르몬 자체는 성선에서 분비가 되잖아요. 남자에서는 고환일 거고 여자에서는 난소가 되겠습니다. 남자에서는 고환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고 여자에서는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는데 이 생식선 자체는 혼자 발달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생식선의 발달을 시키게 되는 거는 우리의 이제 뇌와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됩니다. 뇌에서도 한 단계만으로 거치지는 않고요. 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생식선 자체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호르몬은 성선 자극 호르몬이 되겠고 그 성선 자극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여기 핑크색으로 표시된 여기가 이제 뇌하수체 부분이 되는데 얘를 또 담당하는 얘의 신호를 보내는 기관이 또 있죠. 이 바로 구조적으로 바로 윗부분인 시상하부, 그러니까 사실 이 위에 이제 시상이라는 해박적 구조물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이제 시상하부에서 이 뇌하수체를 자극시키는 성선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는 호르몬을 또 분비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용어가 길어지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성호르몬을 분비하는 과정은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친다.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 예전에 이제 공부하셨던 거를 떠올리시면은 시상하부는 하이포살라무스여서 H, 뇌하수체는 피투이터리 글랜드에서 P, 그다음 이제 생식선은 고나드에서 G, HPG 엑시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근데 이제 사춘기 저희가 진료를 하다 보면 이제 사춘기를 의심하는 것들 중에 부모님들이 또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여드름이 나요. 머리에 기름이 좀 끼는 것 같아요. 뭐 머리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저희가 이제 듣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아드레날키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아드레날키라고 하는 거는 부신 안드로겐 분비의 시작으로서요. 피지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제 채모 발달이 시작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사실 반드시 사춘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기는 해요. 근데 사춘기 시기에 이런 이벤트들을 사실 보이게 됩니다. 그 사춘기 시기에 일단은 이제 유방 발달이 시작이 될 거고, 초경은 사실 사춘기 진행의 이제 끝 단계가 될 거고요. 고 사춘기 진행을 할 때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드로겐 분비가 시작되는 아드레날키도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음모 자체가 이제 시작이 되는 푸바키, 그다음에 정자 형성이 시작되는 이제 슈퍼마키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일단은 인생에서 성장 단계를 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태아기 시기에서는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한 28주까지는 우선은 길이가 커지게 되고 그 이후에 길이가 어느 정도 좀 커지게 되면은 체중이 증가되는데요. 이제 출생 이후에 유아기 시기에는 이제 급성장을 거칩니다. 출생 후 유아기와 사춘기의 이 두 시기에 거쳐서 급성장기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유아기 시기에 한 1, 2세 정도에는 제일 그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팩터는 영양이 되겠습니다. 영양 상태가 제일 영향을 많이 끼치고 이 시기에는 성인 신장의 무려 한 25%까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삭의 정상 체중으로 출생한 아이들의 평균 키, 신생아의 평균 키 한 50cm 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한 만 4세 정도 되면은 평균 한 100cm. 사실 요새는 그거보다 조금 더 평균 값이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때 굉장히 이제 급성장을 거치게
거치게 되죠. 제1급성장 시기를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2급성장 시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사춘기, 오늘 주제인 이 사춘기 시기가 될 건데요. 이때는 이제 성호르몬이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고, 요 사이에 끼인 요 시기에는 이제 성장기라고 해서 성장 호르몬에 의존해서 성장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2급성장 시기에 남아는 평균 한 25에서 30cm 정도, 여아는 한 20에서 25cm 정도 그렇게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되겠고, 그 사춘기 시기를 이제 지나서 1년에 평균적으로 키가 2cm 미만으로 자라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성장이 멈췄다, 성인기에 도달했다, 요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 시기에는 급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이제 패턴들이 남녀가 좀 다르게 됩니다. 남녀 간의 사춘기 급성장의 차이를 보게 되는데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발달이 빠르죠. 네, 그래서 이제 보게 된 연령에 따라서 그 신장 자체를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점선으로 있는 게 이제 여아인데요. 여기 이제 피크 치고 나가는 시기가 좀 더 이른 시기에 일어납니다. 급성장이 여기 피크가 먼저 시작이 되는 게 남자의 피크와 비교했을 때 한 18에서 24개월 정도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피크의 그 정도, 최고 속도 자체도 남자가 여자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최종 키가 남자가 조금 더 늦게 성장하지만 최종적으로 키는 더 크게 되는 거를 설명을 해주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자는 체중 급증, 그러니까 남자의 체중이랑 키의 급성장은 여자 체중 키 급성장 시기보다 이제 6에서 9개월 정도 늦게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유전이 가장 크기는 합니다. 그 이외에 이제 환경적인 요인들, 뭐 스트레스, 수면, 뭐 질병, 영양, 운동 이런 것들이 있겠고 사춘기의 이제 시기가 언제 오느냐도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요새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사춘기의 변화, 아까 사춘기 때 보이는 이벤트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제 신체적인 변화들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보게 되면 남자 위에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남자의 부분인데요. 남자에서는 우선 보안 크기가 증가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 증가됐다는 기준은 그 용적이 4cc 이상일 때를 얘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음경 크기가 증가되게 되고 그 이후에 체모도 발생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신장이 급증하는 키가 급성장을 보이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 이제 성인기에 도달하는 거는 이제 사춘기가 이제 끝났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에 비해서 여아 같은 경우는 가슴 발달이 이제 제일 먼저 보이는 사인이 되겠고 남자와 달리 신장의 급증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아가 이제 가슴도 발달하고 키도 이렇게 쭉 크는 그런 패턴을 보일 때 우리는 더 사춘기를 의심을 하게 되겠고요. 남자에서 이제 신장이 급증하는 시기는 사춘기가 어느 정도는 좀 진행이 된 상황이란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자에서는 그 이후에 이제 체모도 발생하고 이제 초경의 단계를 거쳐서 성인기에 도달을 하게 되죠. 물론 체모 발생하는 시기가 꼭 반드시 꼭 여기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 아드레날키, 퓨바키가 시작이 되는 게 조금 더 이를 수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패턴을 보인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사춘기 시기에는 이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많은 변화들을 또 겪게 되는데 신체적으로는 수정 능력이 형성이 되겠고 성적인 성숙을 거치고 2차 성징 이런 급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좀 행동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심리적인 변화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사춘기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정상인 시기는 정상을 알아야 우리가 비정상을 얘기를 하니까요. 정상인 시기는 남자에서는 한 10살에서 14살 정도 때 이제 진행이 되면 여아에서는 한 9세에서 13세 정도에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정상 범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시기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앞뒤로 봤을 때 이 시기가
남자에서는 만 14세가 지나도록, 여자에서는 만 13세가 지나도록 이런 사춘기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요 시기까지 이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사춘기의 지연을 얘기를 하겠고요. 이 시기보다 조금 더 앞서서 사춘기가 시작이 되면 조기 사춘기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아직 성조숙증은 나오지 않았어요. 성조숙증은 이거보다 이제 더 앞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성조숙증은 남자에서 만 9세 전에 이제 고환 용적이 커지는 경우, 여아에서는 만 8세 전에 이제 가슴이 발현이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성조숙증과 정상 사이에 요 시기는 사실 뭐 성조숙증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정상도 아닌 요 부분은 우리가 조기사춘기라고 또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춘기의 시작 연령이랑 발달 진행 속도는 영양 상태랑 뭐 질병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유전적인 요인 등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의 발달 단계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테너 스테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지금 이제 여자의 가슴 발달만 지금 좀 갖고 왔는데, 이제 요 A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뭉긋하긴 하지만, 이제 1단계는 사실 사춘기 이전 단계를 얘기를 하고요. 2단계부터 이제 가슴이 진행이 되는 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점점 유륜과 유두가 더 부풀어 오르고, 이제 2차 윤기를 형성을 하고, 이렇게 성인의 유방 형태를 보이는 패턴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5단계에 해당이 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초경을 이미 이제 지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아에서 성성숙도별 이제 평균 연령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한국 여아, 이것도 약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된 자료이기는 한데, 유방 발달한 게 지금 만 11세, 이제 뭐 초경 12.8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를 이렇게 지나서 초경을 하기까지가 한 2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다시 이렇게 좀 정리를 한 내용인데요. 여자에서는 가슴 발현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이제, 키가 치고 나가는 게 보인다. 그러고 이제 퓨빅 헤어, 음모도 이제 생기게 되고, 이 피크가 이제 좀 떨어지고 나서 마지막 즈음에 이제 메나키, 초경이 오게 되고요. 남아에서는, 고환이 먼저 발현이 용적이 커지게 되고, 키가 스퍼트가 조금씩 생기게 되면서 이제 음경도 점점 더 커지게 되고요. 이 정도가 이렇게 여자와는 좀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조숙증을 어떻게 진단을 할 거냐, 이제 그것을 알아야 되겠는데요. 일단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고령령입니다. 아마 자녀들을 두고 계신 선생님들도 많으실 거라 그 부분에 관심도 많으실 거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진들을 보신 선생님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고령령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여기 이제 나이가 들수록 뼈들이 점점 더 생기고 이런 간격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 소아내분교사 이제 고령령을 판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조숙증의 정의 자체는 여자와 남자의 사춘기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시기도 당연히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여아에서는 유방 발달의 시작이 사춘기의 시작인데, 그 시점으로는 만 8세 이전에 시작이 될 때를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조금 이게 좀 체중이 많이 있는 친구들, 좀 이렇게 지방 세포가 좀 많은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과 지방 조직과의 그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사실 가슴이 발달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 10살 이전에, 좀 더 엄격하게는 한 9세 반 이전에 초경이 시작된 경우에 여아에서는 우리가 성조숙증으로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자에서는 아까 고환 크기의 변화가 중요한데요. 고환 크기가 4cc 이상으로 커지게 되는 게 그 시기가 9세 이전에 시작이 되는 경우에 우리가 남아에서 성조숙증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여아들은 이게 가슴이 발현이 되는 게 사실 주로 이걸 캐치하는 분들이 보호자가 이제 엄마들이 주로 있으시니까, 그리고 여아 가슴 발현 같은 경우는 이제 겉으로도 좀 이제 옷 밖으로도 이제 태가 나는 경우들이 더 많죠.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즉각 좀 더 빨리 알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은데, 사실 남자에서 우리가 고환을 크기가 커지는 거를 확인을 하려면 사실 뭐 팬티도 벗겨하고 이거를 이후 연령에서 엄마들이 이걸 확인하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사실 빈도 자체가 남한은 그렇게 여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치씨를 확인을 한다고 할 때 오키도미터라고 하는 요 도구랑 같이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고환 크기를 측정을 해서 요 사이즈와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색깔이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해당되는 여기가 이제 4cc 해당이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손이 크신 분들도 있고 작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대략 보면은 이게 엄지 첫 마디, 그 정도가 한 4cc 정도에 해당이 되는 볼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아빠들한테 얘기를 해서 뭐 목욕할 때 한번 확인을 해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조숙증의 그런 원인들이 무엇이냐? 여아는 사실 특발성이라는 거는 원인을 모르는 경우를 얘기를 하죠. 80% 해당이 되면 제일 많아요. 일단, 뭐, 특발성에는 사실 다른 이제 이렇게 좀 크리티컬한 질환들을 이렇게 배제하고 나서 이렇게 남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되게 특발성은 원인은도 모르지만 그냥 비나인하게 사실 지나가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치료를 했을 때 비나인하게 지나간 경우들이 많고요. 일단 이제 기질적인 원인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난소 종양이 한 15% 정도 해당이 되고, 브레인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한 5%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남아는 특발성은 50%로 여아보다 더 그 비율이 낮습니다. 바꿔 말해서 남아에서 성조숙증이 생기게 되면, 일단 성조숙증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생기게 되면 심각한 다른 질환이 언더라잉하게 있을 가능성 우리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뇌질환은 한 20% 정도, 뭐 부신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들 한 25% 정도 되고, 고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남아에서 성조숙증이 있는 경우는 좀 더 얼러트하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조숙증에도 우리가 좀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진성과 가성.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성 성조숙증과 가성 성조숙증으로 나뉘는데, 이게 이제 뭐냐. 아까 HPG 엑시스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축에 따라서 이제 신호가 차례차례 내려와서 고나드가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진성 성조숙증으로 센트럴, 중추성 성조숙증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가성 성조숙증은 그 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머리에서 센트럴하게 위에서 신호가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 고나드가 다른 이유로 먼저 이제 활성화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비의존적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진성 성조숙증은 이제 뭐 항상 뭐 동성 뭐 이거는 조금 이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2차 성징이 발달하는 정도를 보게 되면은, 그 진성 같은 경우는 이제 키도 스퍼트가 같이 나게 되고, 음모도 때에 따라서 그 스테이지에 맞게 같이 발달을 하게 되고, 뭐 가슴이라든지 고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발달하게 되는데, 가성 같은 경우는, 불완전. 이 얘기는 바꿔 말해서 이제 뭐 음모만 먼저 난다던가, 여드름만 먼저 난다던가, 이제 키는 그렇게 그 스포트를 보이지 않는다던가, 아니면은 키만 너무 이렇게 먼저 큰다던가, 이제 그렇게 좀 이게 전체적으로 그 사춘기의 패턴을 다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GnRH 자극 검사라고 하는, 뒤에 다시 말씀드릴 요 검사에도 이제 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포지티브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는데, 가성은 처음에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성에서 진성으로 이행을 하기 때문에 좀 한참 시간이 지나서는 얘도 뭐 양성 반응으로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초반에는 나오지 않는, 이 검사에서는 반응이 있지는 않지만 사춘기에 변화를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말초성 다른 뭐 고환이라든지 뭐 난소라든지 뭐 부신이라든지 이쪽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공통점은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요. 고령령이 빨라진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오게 되면 환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먼저 병력을 성취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부터 가슴이 발현이 됐고 좀 고환이 커졌다던가 여드름이 나왔다던가 이런 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성장 속도에 이제 급성장을 보이는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중에 과거 이제 성조숙 중에 가족력이 있으신지, 뭐 과거 병력이라든지 다른 원인 질환, 뭐 성호르몬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사실 이런 경우 많지는 않지만 뭐 간혹 뭐 에스트로겐이 들어있는 뭐 화장품, 엄마 화장품을 급하게 쓴다던가 이제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진찰을 하게 됩니다. 키랑 몸무게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게 되고요. 2차 성징의 출현 정도를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아이들의 이제 동의를 얻어서 신체 검진을, 사춘기 검진을 하게 되고요. 이 이제 키의 성장 속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과거의 성장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에서 매년 건강검진했던 자료라든지, 과거 이제 영유아검진했던 그런 자료들을 갖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보건교사 선생님들의, 그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고환 크기를 측정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련령이 성조숙증은 같이 증가되어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련령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고련령을 확인을 할 때는 오른손잡이건 왼손잡이건 다 왼쪽 손으로 사진을 찍는 걸로 우리가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과 손목을 촬영해서 성장판을 확인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이름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GnRH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 사춘기 호르몬 자극 검사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요 자극 검사를 시행하고 혈액 검사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초음파, 머리 초음파라 부신이라든지 뭐 난소라든지 고환의 초음파, 그 다음에 이제 머리 MRI 검사를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고련령을 측정을 하는 거는요, 왼쪽 손목 이런 걸 본다고 하는데요. 요 이제 틈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하고 이게 어느 정도나 열려 있느냐, 어느 정도나 닫혀 있느냐. 여기는 지금 떨어져 있는 거, 열려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랑 관련된 모든 치료는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게 닫히고 나서는 더 이상 변화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랑 GnRH 자극 검사의 경우에는 기본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전반적인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겠고요. 성호르몬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혈액 내에 성호르몬 수치를 평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GnRH 자극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황체화 호르몬 LH의 농도가 5 이상이 넘어가면 우리가 중추성 성조숙증, 진석 성조숙증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아까 필요하면 이제 이 성조숙증이 왜 왔는지 원인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머리 MRI랑 초음파 검사를 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남아에서는 우리가 성조숙증, 진성 성조숙증으로 진단이 되게 되면은 반드시 머리 MRI 검사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뇌하수체 이상이 없는지 짚고 넘어가야 하고요. 여아의 경우에서는 필요하면 난소 초음파 검사를 해서 난소 쪽에 에스트로겐을 분비하는 그런 말초성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없는지 스크리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진단이 되었다면 치료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 치료를 왜 하는지, 정상 사춘기 시작 연령이 될 때까지 2차 성징의 진행을 멈추거나 조금 뒤로 퇴화를 시키고자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골성숙이 빠르게 되는 거를 조금 억제를 함으로써 좀 최종 성인 키를 손실이 되는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좀 정상적으로 본인이 물려받았던 그런 유전적인 키를 좀 획득하는 거를 목표로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어린 연령에 이제 신체가 변하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또래랑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좀 정서적으로 불안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 불안을 줄이고 사회생활에서 불이익도 최소화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 학대의 위험, 그다음 빠른 성생활 시작을 예방하는 것도 있습니다. 임신 가능성 예방한다는 게 같은 얘기가 되겠고, 그럼으로써 이제 생식 능력은 또 보존을 해야 되고, 빠른 초경으로 인해서 있을 수 있는 건강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성조숙증의 치료의 대상은 우리가 임상적, 그다음에 내분비적으로 진단된 특발성 중추성 성조숙증 환자 중에서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호르몬 농도가 당연히 빠르게 진행하면 증가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9세가 안 됐는데 9세 이하에서 이제 초경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성조숙증 때문에 이제 아이의 좀 굉장히 많이 불안한다던가 아니면 부모가 굉장히 많이 불안해한다던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고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성조숙증이 다 치료를 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에 대한 거는 전문의와 이제 상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기질적 원인, 그다음에 신경질환과 동반된 이런 중추성 성조숙증의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지연 치료를, 아까 성조숙증의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일단 아까 GnRH 자극 검사, 그 사춘기 수준의 그 호르몬 검사의 반응을 보여야 될 거고요. 뼈나이 당연히 앞서 있으니까 이런 검사들을 했을 거예요. 사춘기 징후가 빨리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검사들을 했을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예측되는 최종 키가 현저히 작은 경우, 손해가 매우 커지는 경우,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 방법으로는 이제 중추성 성조숙증의 경우에는 지속형 GnRH 아고니스트라고 해서 이 성선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는 호르몬의 아고니스트, 그러니까 유사제예요. 아까 우리가 이제 사춘기가 오게 되는 기전이 이 GnRH가 이렇게 펄세타일한 분비를 보이게 됨으로써 이제 그 유도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예 펄세타일한 분비가 아니라 그 농도를 어느 정도 조금 올려놓음으로써 펄세타일하지 않게 계속 감작을 시키는 것을 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사제입니다.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게 되는 그런 치료가 되겠고, 이거를 이제 투약하는 간격으로는 4주마다, 3, 4주마다 맞는 제형도 있고요. 요새는 3개월 혹은 이제 6개월까지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주사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면 1년에 4번, 6개월이면 1년에 2번만 이제 투약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말초성 성조숙증은 이제 원인이 뭐냐, 그게 중요할 테니까요.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조숙증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변화를 볼 수 있는지를 보면은 성호르몬 농도가 이제 사춘기 전 수준으로 감소하겠죠. 이제 뭐 피검사를 해야지 알 텐데, 우리가 임상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 보이는 거는 우선 사춘기가 진행을 하면서 성장 호르몬 플러스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급성장을 하던 부분이 성호르몬 농도가 낮아지게 되니까 그 그로스 스퍼트가 났던 그런 부분이 이제 키의 성장 속도가 그전만큼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지 않는 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뼈 나이도 진행하는 부분이 막 엄청 빠르게 골성숙이 됐던 부분이 천천히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천천히 커서 좀 오래 뼈 나이 골단을 조금 열려 있게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예측되는 성인키, 손해를 보게 되는 그 성인키를 이제 본인의 유전적인 키, 부모 중간키에 해당되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끌어올려주는 게 이제 치료 효과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아 같은 경우에는 발달이 됐던 유방이 다시 이제 좀 작아지게 되고, 만약에 월경을 했었던 경우라고 하면은 월경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아에서도 고환이 이제 커졌었던 부분이 다시 작아지게 되고 음경 발기도 감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공격적인 행동 이렇게 보였던 것들도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저희가 좀 받는 질문들이 4주 약제, 3개월 약제, 6개월 약제 이거 안전하냐, 당연히 걱정들 되시겠죠.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생식 능력 측면을 이제 제일 많이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요. 머리에 수도꼭지를 머리에서 신호가 나오는 거를 약간 이렇게 좀 잠궈준다.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은 갖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거를 건드리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생식 능력 같은 경우는 치료 중단 후에 한 수개월 내에 다시 생식샘이 활성화됩니다. 원래 가던 사춘기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생식 능력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종료하고 나서 평균 한 14에서 16개월 후에 초경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정상적으로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생식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사 때문에 이렇게
좀 살이 더 찌는 것 같다. 실질적으로 그러진 않습니다. 네, 비만 유발하지 않고요. 골밀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실 이 억제하는 치료를 너무 오래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적절하게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야 또 이제 골 건강에도 중요한 성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지나치게 배를 블록하게 되면 골밀도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실 성조숙중 치료를 그렇게 막 너무 오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치료 중단 후에 2년 내에 골밀도는 정상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진료를 보실 것을 권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여아인데 이제 만 8세가 되기 전에 가슴이 나오는 경우 진료가 필요하겠고요. 남아에서는 만 9세가 되기 전에 이제 고환이 커지고 성기가 커지는, 고환이 커지는 건 사실 잘 모를 수 있어요. 성기가 커지는 경우 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아에서는 만 10살이 되기 전에 초경이 시작이 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키 측면에서는 키가 너무 이렇게 좀 많이 작은 편인데 저신장인데 사춘기가 빠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얘기죠. 비만인데 저신장이거나 키가 잘 자라지 않는 경우에는 진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케이스를 2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예요. 7세 9개월 된 여아이고요. 이 아이는 3달 전에 이제 가슴 옹우리가 양쪽에 아팠다고 해서 아파서 발견을 했다고 했고, 이제 이게 계속 3달 동안 안 없어지고 점점 나오는 패턴이어서 병원에 왔습니다. 이 아이의 키는 135cm였어요. 이 연령과 대비해서는 95백분위수에 해당이 되었고, 체중은 26kg이어서 50백분위수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날씬한 친구였었고, 성숙도는 가슴은 2단계 해당이 됐었고요. 음모는 1단계, 1단계는 아직 사춘기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음모가 없었다는 소리고요. 고령령을 측정을 했더니 본인 실제 연령이 만 7세 9개월이었던 거에 비해서 고령령은 9세 5개월로 한 1년하고도 뭐 한 7개월, 8개월 정도 앞서 있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현재의 상황이고, 이 아이가 최근에 급성장을 했는지 우리는 이제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의 성장 기록을 갖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학교 기록, 그 다음에 영유아 검진 기록 확인을 했더니 키는 한 75백분위수 정도였었고, 체중은 50백분위수 정도였습니다. 키가 100분위수가 75백분위에서 95백분위수로 굉장히 좀 최근에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조숙증으로 의심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GnRH 자극 검사를 해서 이제 황체화 형성 호르몬의 피크 값이 8.8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아까 기준으로 삼는 수치가 5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사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구나. 센트럴 중추성으로 진성 사춘기 진성 성조숙증으로 시작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 중간키를 확인했더니 아빠가 179cm, 엄마가 168cm여서 우리가 이제 부모 중간키는 그냥 단순히 사실 산수입니다. 그냥 유전적인 거를 유전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냥 구하는 공식은 부모님 키 평균에서 남자는 6.5를 더하고요. 여자는 6.5를 빼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여자 친구기 때문에 구해진 것이 167cm이고, 바꿔 생각하면 이 여자 환자에게 만약에 여자 형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 친구도 부모 중간키는 167cm가 되는 거죠. 이게 최종 예상키를 의미하는 거랑은 아예 별개의 개념이죠. 이걸 기준으로 이제 뭐 보통은 한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얘기를 하는데, 그 범주 안에 이제 최종적으로 예상키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서는 지금은 현재 키 100분위수가 95백분위수여서 굉장히 좀 키가 큰 상황이긴 하지만 고령령이 거의 한 1년 반 이상 앞서 있는 것을 고려를 했을 때 예상키 현재 상황에서는 한 160 정도로 나오게 되니까 한 지금 7cm 정도의 좀 손실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진단은 중추성 성조숙증으로 진단을 했고, 이게 이제 한 3개월 정도 이게 지났음에도 가슴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크로스 스퍼트도 보이게 되고 고열령도 앞서 있고 이런 상황 최종 예상 키에도 좀 한 5cm 이상 거의 한 7cm 정도의 손실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GnRH 아고니스트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치료의 기간은 전문의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서 우리가 이제 치료 과정을 보면서 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환자는 한 3년간 치료를 해서 만 11세 경에 이제 치료를 종료를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성인 최종 키는 167cm 정도 해서 우리 부모 중간키 정도로 획득을 하게 되었고 초경 시기도 거의 한 만 13세 정도 하는 시기에 초경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치료가 잘 된 케이스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얘는 이제 4세 9개월 된 남아입니다. 이 아이는 6개월 전부터 업무가 생겼다고 병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다시 좀 해보니까 한 1년 전부터는 음경의 크기가 좀 커지기 시작했던 거를 인지했다고 부모님이 말씀을 하셨고 한 10개월 정도 전부터는 여드름도 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기간에 이제 해외에 계셨어가지고 해외에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이제 유럽에 계셨었다고 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뭐 이 정도는 뭐 괜찮다 이렇게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시자마자 이제 내원을 하셨습니다. 사실 사진이 또 있는데 이제 약간 이제 이마에 여드름이 굉장히 좀 많았었고요. 성숙도를 이제 확인을 신체 진찰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고환 크기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고환은 4에서 5cc 정도여서 사실 성숙도로는 한 2단계 정도에 해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음경은 3단계를 좀 넘어서는 그런 양상으로 굉장히 좀 발달이 되어 있었고 음모도 한 2, 3단계, 거의 한 3단계 정도에 해당이 되는 음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성장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과거의 성장 기록 갖고 오시라고 했더니 키가 최근 한 1년 사이에 거의 지금 한 18cm, 거의 20cm의 굉장히 급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아직 만 5세가 안 된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 GnRH 자극 검사는 뭐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했는데 역시나 음성 결과였습니다. LH 수치가 3.0이어서 5 미만의 수치를 보였었고 대신 이제 DHEAS 이게 이제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이거는 굉장히 높게 측정이 돼서 굉장히 하이한 상황이었었고요. 이제 부신 쪽에 질환을 의심을 하게 되었죠. 말초성 원인으로 인한 성조숙증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초음파, 부신 쪽에 초음파를 하였더니 부신의 매스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부 CT를 시행을 했었고 왼쪽 부신에 뭐 가로 직견 74mm, 세로 직견 64mm 정도의 종괴가 확인이 되어서 이제 적출하는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었고 병리 결과 아드레노코르티칼 칼시노마로 확인이 되어서 이런 경우 이제 가성 성조숙증, 말초성 성조숙증으로 부신의 이런 종양 때문에 사춘기의 변화를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항암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채팅창에 기재하시고 저희 방송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요. 한 1, 2분 정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채팅창에 보여지는 대화 순서는 개인의 유튜브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아직 안 올라와서요. 강의 전에 먼저 올라왔던 거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석계초등학교에서요. 일반적으로 성조숙증이 어느 정도 치료를 진행하는지요. 치료 기간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개인마다 굉장히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보통 여아들 같은 경우는 한 11에서 12세 정도, 남아에서는 한 만 12에서 13세 되기 전에 이제 치료를 좀 종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작하는 시기를 생각을 하면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되는데 이게 진짜로 너무 일찍 시작이 된 경우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고요. 치료를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더라도 치료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조금 더 먼저 끝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뭐 잠깐 한두 번 하는 치료가 아니라 최소 1년 이상 이렇게 지속되는 치료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남지원 선생님께서 성조숙증 치료와 성장호르몬 치료의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많이들 이게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아마 이 내용으로 이제 추후에 또 강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둘은 완전히 다른 치료입니다. 네, 성조숙증 치료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춘기의 원리가 되는 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호르몬을 좀 차단시키는 목적의 치료가 되겠고요.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는 이 뼈의 길이, 성장 자체를 자극하는 치료로서 이제 그냥 완전히 이게 다른 종류가 되겠는데 그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느끼실 때 차이점은 성장 호르몬 주사는 집에서 매일 투약하는 주사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성호르몬 치료, 억제하는 그런 치료는 병원에 와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기에 맞춰가지고 주사를 맞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조숙증 주사의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안전성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완전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부작용이 그렇게 많은 치료는 아니긴 합니다. GnRH 아고니스트 치료가. 근데 이제, 있을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은, 이제 로컬하게 투약, 전신적인 부작용 자체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투약 부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간혹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무균성 농양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되게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자연적으로 괜찮아지는 경우들이 더 많기는 한데, 그 중에 일부는 그거를 이제, IND를 하는 그런 시술이 필요한 경우들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기질적으로 브레인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보고들도 간혹 케이스 보고 정도로 좀 있기는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소연 선생님께서 치료 중인 여학생, 특수학생이 있습니다. 주사 맞고 오면서 기분 변화가 심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치료로 인한 부작용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모두의 영향을 좀 줄 수는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게 글쎄요, 직접 다이렉트하게 그걸로 영향이 가는 건지 아니면 뭐 투약 부위에 뭔가 일시적인 사실 통증은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일지는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순주 선생님께서 GnRH 아고니스트를 주입하면 음성 피드백으로 성선 자극 호르몬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용제가 성장을 촉진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그런 펄세타일한 분비 자체를 아고니스트를 씀으로써 그 농도를 일정하게 조금 더 높은 농도로 유지를 시켜줌으로써 그 펄세타일, 그러니까 감작을 사실은 줄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퉁퉁 치면서 사춘기가 이제 오게 되는 신호를 계속 쭉 눌러줌, 그러니까 계속 그 아고니스트를 투약을 함으로써 그 이제 그 변화에 좀 둔감해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그러니까 오히려 주사 이제 굉장히 치료 초반에는 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치료 초반에는 가슴이 오히려 조금 더 나온 것 같다거나 고환이 조금 더 커진 것 같다거나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다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리그레션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네, 저 채팅창에 좀 기재하시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요. 조금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시고 취소하시는 선생님들 계셔서요. 저희 방송 채팅창에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올라오는 거 없어서요. 저희 조금 이제 그럼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지금 올라온 거 하나 이것까지만 좀 마무리할게요. 그 성조숙증 치료 대상자가 아닌 경우 개인 희망에 따라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둘은 완전히 음. 다른 치료인데요. 아마 이걸 이렇게 비교하는 부분들이 자꾸 나오는 게 결국은 아마 키 측면을 생각했을 때, 그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조숙증 치료 대상자가 아니면 사실 정상인 거죠. 네. 일단은 그런 치료 대상자가 아닌 정상 성장을 하는 거는 되게 다행인 일인 거고요.
그런 경우에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를 하는지는 사실 이제 뭐 본인이 그걸 희망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의학적으로 정말 필요한 상황인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치료입니다. 네.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할 텐데 꼭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 저는 아이의 의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이의 의사, 부모님의 의사만이 아니라 그 부모님과 충분히 이제 상담을 해서 만약에 성장 호르몬 투약을 한다고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과 그 예상되는 뭐 기간이라든지 비용, 뭐 있을 수 있는 부작용들, 불편함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상의를 하고 투약을 시작을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경우에 다 하진 않습니다. 네, 또 올라온 질문이 있어서요. 좀 하겠습니다. 김성희 선생님께서 성조숙증 치료를 하면서 성장 호르몬 사용을 병행하는 케이스도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있습니다. 우리가 성조숙증 치료를 하면서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를 병행하게 되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아마 추후에 또 이제 아마 다뤄지는 강의 주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상되는 최종 키가 너무 작아지는 경우에 고려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GnRH 아고니스트 성조숙증 치료제를 쓰면서 그 전에 비해서 이제 성장 속도가 조금 감소하는 거를 치료 효과로 사실 보기는 하는데요. 그 정도가 너무 감소되는 경우, 그러니까 억제를 함으로써 뭐 사춘기 진행 자체는 조금 늦춤으로 뭐 초경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뒤로 미룰 수는 있지만 그게 뒤로 미뤄진다고 해서 키가 꼭 우리 예상하는 범주를 벗어나서 너무 자라지 않는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주사를 병행해서 하는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송경 선생님께서 성장 호르몬 부작용 중에 골단이 좀 길어지는 부작용은 없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단이 길어진다기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길이 성장이 조금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볼륨 자체가 계속 영향을 받으니까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성장판이 열려 있는 경우에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질의응답 좀 일찍 시작해서요. 시간 관계상 제가 채팅창에 공지 드린 대로 송경호 선생님까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교사 대상 소아성장 클래스룸 1차시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차시 소아내분비 교육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강의해주신 정소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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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성장 클래스룸에 참여해주신 보건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향후 보다 나은 교육 내용으로 거듭나고자 만족도 설문조사 마련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단의 URL을 클릭하셔서 만족도 조사지 작성 부탁드리며 만족도 조사지에 들어가셔야 금일 강의 참여 확인도 가능합니다. 강의 자료는 지적재산으로 공식적인 허가 없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보건교사 대상 소아성장 클래스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